남편은 집에서 60km 떨어진 곳 빗속에 나를 버려두고 떠났다. 교훈이 필요하다는 말을 남긴 채였다. 나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가 차를 몰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잠시 후 검은색 SUV 한 대가 멈춰섰다. 차분하고 준비된 모습의 경호원이자 내 친오빠인 그가 내렸다. 나는 차에 올라타며 미소를 지었다. 그의 잔인함은 끝났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실수가 될 것이었다. 박민준의 제네시스가 텅 빈 고속도로 휴게소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누르고 다시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아직 비가 내리지는 않았지만 곧 쏟아질 듯한 냄새가 났다. 내려. 그는 시동도 끄지 않은 채 말했다. 서연아, 넌 교훈이 좀 필요해. 집까지 걸어가다 보면 정신 좀 차리겠지. 60km. 그는 완벽하게 계산했다. 택시를 부르기엔 너무 멀고 대중교통은 닿지 않는 외딴 곳이었다. 그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다. 나는 8개월 동안 모든 것을 기록해왔고 내 오빠 민호는 이미 버려진 주유소 뒤편에 주차하고 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몸을 돌리자 가죽 시트가 삐걱거렸다. 민준의 턱은 만족감으로 가득 찬. 그가 자신의 사모펀드에서 특히 무자비한 거래를 성사시켰을 때 짓던 익숙한 표정으로 굳어 있었다. 3시간 전 우리는 청담동의 고급 한우 레스토랑에서 결혼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공동계좌에서 500만 원이 사라진 이유를 물었다는 이유로 나를 외진 고속도로에 버리고 있었다. 진심으로 이러는 거야? 나는 휴대폰이 모든 단어를 녹음하도록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했다.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는 법이야. 서연아, 넌 내 뒤에서 몰래 내 회계사에게 전화해서 편집증적인 질문으로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어. 빗속을 좀 걷다 보면 이 집안의 돈을 누가 관리하는지 다시금 깨닫게 되겠지. 나는 집에 있는 보석함 속 진주 귀걸이를 생각했다. 이틀 전 우리 침대 밑에서 발견된 나은의 귀걸이. 그 일, 500만 원은 아마 그녀에게 예쁜 선물을 사주는 데 쓰였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모든 것은 민호 오빠와 내가 연습한 대로 정해진 순서대로 일어나야 했다. 폭풍우가 올 거야. 나는 어두워지는 하늘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걷기 시작하는 게 좋을걸. 그의 손가락이 핸들을 두드렸다. 지금 당장 사과하고 네가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는 이상 말이야. 6개월 전이었다면 나는 사과했을 것이다. 6개월 전 나는 여전히 이 결혼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것은 그의 회사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한다는 것을 발견하기 전, 의문의 인출이 있기 전, 그가 우리의 자산을 자신만이 통제할 수 있는 계좌로 서서히 옮기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의 일이었다. 내가 질문을 시작하자마자 그는 포악해졌다. 오늘 밤은 그의 행동이 격화된 것이지만 동시에 그의 실수이기도 했다. 걸어갈게. 나는 문을 열며 말했다. 똑똑한 선택이네. 집에 도착할 때쯤이면 내 자리가 어딘지 기억하게 될 거야. 나는 금이 간 아스팔트 위로 발을 내디뎠다. 휴게소는 수년 동안 버려져 있었고 창문이 판자로 막힌 어두운 건물과 잡초가 무성한 주차장만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민주는 이곳에 고립된 환경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 그는 지난주에 이곳을 지나가며 아무렇지 않게 언급했었다. 여기서 길을 잃는다고 상상해봐. 사방이 허우벌판이잖아. 바로 그때 나는 그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았다. 제네시스의 엔진 소리가 조수석 창문을 통해 울렸다. 그가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이 보였다. 아마도 나은에게 임무를 완수했다고 문자를 보내는 것이리라. 그러고는 낡은 포장도로에서 타이어가 살짝 긁히는 소리를 내며 차를 몰고 떠났고 나는 점점 짙어지는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다. 나는 그의 후미등이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것을 보며 60까지 세었다. 그러고 나서 민호 오빠의 검은색 산타페가 숨겨져 있는 버려진 주유소를 향해 차분히 걸어갔다. 오빠가 우산과 커피가 든 보온병을 들고 내렸다. 전부 녹음했어? 그가 물었다. 한마디도 빠짐없이 내 자리를 기억해야 한다. 고까지 했어. 나는 녹음을 멈추며 휴대폰을 꺼내 보였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3년 동안 그가 널 통제하는 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어. 그런데 이건
그가 텅 빈 휴게소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명백한 유기죄야. 박 변호사가 이 녹음 파일을 보면 아주 좋아할 거야. 나는 고맙게 커피를 받아들었고 따뜻함이 손을 통해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이제 굵은 빗방울이 갈라진 콘크리트에 부딪히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아침이 되면 민주는 내가 폭풍우 속에서 밤새도록 걷고 상처받고 굴욕을 당했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는 내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용서를 구걸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기대할 것이다. 최 회계사님은 준비되셨어? 내가 물었다. 저녁 내내 계좌를 감시하고 있었어. 오늘 오후에 그가 500만 원을 이체하는 순간 모든 것을 문서화했지. 법의학적 회계감사는 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는 해외 계좌로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아마 충분히 숨기고 나면 너와 이혼할 계획이었을 거야. 그리고 박 변호사님이 내일 아침 9시에 긴급 서류를 접수할 거야. 유기, 경제적 학대, 사기. 오늘 밤 녹음 파일과 우리가 모은 다른 모든 증거들로 그는 무엇에 당했는지도 모를 거라고 하셨어. 우리는 하늘이 뚫린 듯 비가 쏟아지기 시작할 때 민호의 차에 올라탔다. 비가 앞 유리를 세차게 두드렸다. 나는 아내를 제자리에 돌려놓았다는 잔인한 교훈에 만족하며 집으로 운전하고 있을 민준을 생각했다. 아마 축배를 들며 위스키 한 잔을 따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8개월 전 그가 처음 돈을 숨기기 시작했을 때 내가 나만의 팀을 꾸렸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민호는 보안 업그레이드를 가장하여 우리 집 전체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금융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의학 회계사인 최윤아 씨는 모든 돈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서울에서 가장 무자비한 이혼 전문 변호사 중 한 명인 박서진 변호사는 이제 3개의 상자를 채울 만큼의 사건 파일을 구축해 놓았다. 집 녹화 영상은 성공적으로 업로드됐어. 민호가 휴대폰을 확인하며 말했다. 지난 화요일 네가 친정에가 있는 동안 나은을 집으로 데려온 영상도 확보했어. 내 침대를 사용했더군. 차가운 무언가가 가슴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상심은 아니었다. 그건 몇 달 전에 지나갔다. 이것은 단단하고 수정 같은 결이었다. 그는 한동안 이걸 계획해왔어. 내가 말했다. 격화되는 행동, 재정적 통제, 친구들로부터의 고립, 전형적인 학대 패턴이지. 박 변호사 말로는 판사들은 아내를 벌주기 위해 버리는 남편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고 했어. 민호는 민준과 마주칠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뒷길을 이용하며 폭풍 속을 조심스럽게 운전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 경로를 계획하고 연습 주행까지 마쳤다. 모든 세부 사항이 중요했다. 호텔 방은 내 결혼 전성으로 예약되었고 민호가 2달에 걸쳐 조금씩 인출한 현금으로 지불되었다. 내가 필요할 옷들과 모든 문서 사본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오늘 밤 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가 널 찾으러 올 거라는 거 알지? 민호가 말했다. 그러라고 해. 호텔 보안 카메라에는 내가 혼자 흠뻑 젖고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로 체크인하는 모습이 찍힐 거야. 프런트 직원은 내가 눈물 때문에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고 증언할 거고 박 변호사님이 정확히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지도해줬어. 우리가 도시로 향하는 동안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민주는 지금쯤 집에 도착해서 2번째 술잔을 기울이며 나은에게 전화해 나에게 교훈을 가르쳐준 것을 자랑하고 있을 것이다. 내일 아침 그는 망가진 나를 발견할 것으로 기대하며 잠에서 깰 것이다. 대신 그는 자신의 자산이 동결되고 사무실이 잠기고 최 회계사가 밝혀낸 그의 사모펀드 장부의 불일치에 대해 논의하기를 기다리는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거 감당할 수 있겠어? 호텔이 보이자 민호가 물었다. 나는 3년 전 민준이 체계적으로 내 삶을 해체하기 전에 독립적이고 성공적이었던 내 모습을 생각했다. 휴대폰에 담긴 그의 차가운 목소리, 폭풍 속에서 60km를 걸어가라고 말하던 그 목소리를 생각했다. 나은의 귀걸이와 텅 빈 은행 계좌, 그리고 그가 사무실에 숨겨둔 나를 무일푼으로 만들었을 혼전 계약서를 생각했다. 8개월 동안 준비됐었어. 내가 말했다. 그는 방금 내가 필요했던 마지막 증거 조각을 줬을 뿐이야. 민호가 호텔 옆 입구에 차를 세웠다. 나는 아무것도 없이
탈출한 것처럼 보이도록 준비한 작은 가방을 들고 빗속으로 나섰다. 이제 정신적 충격을 받고 버려지고 두려움에 떠는 아내의 역할을 할 시간이었다. 내일 민주는 누가 정말로 교훈이 필요했는지 배우게 될 것이다. 밖의 어둠과 달리 호텔 로비는 눈부시게 밝았다. 내가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갈 때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대리석 바닥에 떨어졌다. 내 손은 설득력 있을 만큼만 떨리고 있었다. 친절한 눈을 가진 젊은 여직원은 즉시 수건 더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어머나, 괜찮으세요? 그녀는 카운터를 돌아 나와 내 어깨에 수건을 둘러주었다. 남편이요. 나는 목소리가 갈라지게 내뱉었다. 휴게소에 저를 버리고 갔어요. 폭풍우 속에서요. 한참을 걷다가 겨우 도움을 받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걱정에서 경악으로 바뀌었다. 완벽했다. 박 변호사가 지시한 대로 모든 말은 호텔의 사건 보고서에 기록될 것이다. 직원은 나를 의자로 안내하고 체크인을 처리하는 동안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다. 나는 결혼 전 이름인 이서연을 말하고 민준이 전혀 모르는 6개월 전에 개설한 비상용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412호실은 작지만 깨끗했고 비에 흐릿해진 도시의 불빛이 내려다 보였다. 나는 문을 잠그고 체인을 걸고 마침내 숨을 돌렸다. 그리고 민호가 준 두 번째 휴대폰을 꺼내 차 안에서의 녹음을 재생했다. 민준의 차갑고 절제된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네가 아주 똑똑한 줄 알지? 내 뒤에서 회계사한테 전화하고 네가 답을 이해나 할 것처럼 우리 재정에 대해 질문이나 하고 말이야. 나의 목소리는 신중하게 통제되어 있었다. 우리 돈이잖아요. 민준 씨. 어디로 가는지 알 권리가 있어요. 우리 돈이라. 그의 웃음소리는 날카로웠다. 내가 벌고 내가 관리해. 넌 비싼 식료품이랑 그가 짜는 자선 오찬에나 돈을 쓰지. 서연아, 지난주에 유기농 채소에 10만 원 썼더라. 10만 원. 나는 그 장보기를 기억했다. 그가 고객들을 위해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저녁 파티를 위한 재료들이었다. 그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와인에 100만 원을 썼던 바로 그 저녁이었다. 녹음은 계속되었다. 넌 모리슨 씨 파티에서 유럽 시장에 대해 내 의견에 반박하면서 동료들 앞에서 나를 망신줬어. 그런 의견은 대체 어디서 얻은 거야? 아침 방송에서라도 봤나? 나 서울대에서 MBA 했어요. 민준 씨. 당신 만나기 전에 5년 동안 금융 서비스업에서 일했고요. 내가 그 별 볼 일 없는 경력에서 널 구해주기 전 말이지. 넌 삼류회사에서 작전주나 분석하고 있었잖아. 내가 너 혼자서는 절대 이룰 수 없었을 삶을 준 거야. 나는 눈을 감고 핸더슨 투자에서 일하던 내 모습을 떠올렸다. 나는 작전주를 분석하지 않았다. 300억 원 규모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주는 역사를 너무나 여러 번 다시 썼고 때로는 나조차도 진실을 잊어버리곤 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호 오빠에게서 온 문자였다. 최 회계사가 뭘 찾았어. 스위스의 계좌 3개 추가 발견. 18개월 전부터 돈을 옮기고 있었대. 18개월, 나는 상황이 변하기 시작했던 때를 되짚어 보았다. 세금 목적이라며 갑자기 별도의 계좌에 관심을 보였던 것. 아무 설명 없이 나타난 재무설계사. 그냥 일상적인 서류니까 나만 믿어라며 읽어보지도 않고 서명하라고 했던 문서들. 또 다른 문자가 왔다. 이번에는 박 변호사에게서였다. 김은정 부장판사님께서 내일 오후 2시 긴급 심리에 동의하셨습니다. 녹음 파일 가져오세요. 김은정 판사는 민준 같은 남자들을 꿰뚫어 보는 것으로 평판이 나 있었다. 그녀는 지난 한 해 동안 세건의 세간의 이목을 끄는 금융학대 사건을 주재했으며 모두 아내들에게 유리한 결과로 이어졌다. 박 변호사는 특별히 그녀의 담당 순서를 기다렸다. 나는 어제 이곳에 숨겨두었던 비상 가방의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작은 책상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다. 박 변호사가 법정에서 다듬어줄 진술서가 아니라 민준이 만들어내려 했던 사람, 아래에 있는 진짜 내 모습을 상기시키기 위한 나 자신을 위한 메모였다. 나는 민준이 출장이 우리 결혼 생활에 무리를 줄 것이라고 말해서 거절했던 승진에 대해 썼다.
만약 내 개인 자산이 여전히 있었다면 3배로 불려주었을 투자 기회에 대했었다. 민준이 그녀가 우리의 행복을 질투한다고 나를 설득해서 끝나버린 대학 동창과의 우정에 대했었다. 전화가 울렸다. 민준의 벨소리였다. 나는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놔둔 다음 2번째 휴대폰으로 녹음하면서 스피커폰으로 메시지를 재생했다. 서연아, 이건 말도 안 돼. 3시간이나 지났어. 교훈은 충분히 얻었겠지. 알았어. 다시 전화하면 데리러 갈게. 일을 이보다 더 악화시키지 마. 10분 후 또 다른 전화가 왔다.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가 더 딱딱했다. 휴대폰 있는 거 알아? 유치하게 굴지 말고 전화해. 날 걱정시키려는 거라면 소용없어. 난 자러 갈 거야. 알아서 집에 오든지. 하지만 나는 그의 목소리에 초조함이 섞여 있음을 들을 수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다. 이전 같았으면 나는 벌써 전화를 걸고 사과하고 기어 돌아왔을 것이다. 나의 침묵이 그의 각본을 깨고 있었다. 자정에 나은이 전화했다. 나는 번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지만 무언가 때문에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서연 씨. 그녀의 목소리는 불확실했다. 민준 씨가 전화해보라고 했어요. 걱정하고 있어요. 2분이 싸웠고 서연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고요. 미안해하고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전해달래요. 민준은 절대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가 자신의 내연녀를 보내 가짜 사과를 전달하게 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평정심을 잃었는지를 보여주었다. 나는 말없이 전화를 끊었다. 새벽 1시가 되자 15분마다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 그의 어머니, 심지어 그의 사업 파트너인 재성이까지. 나는 그들의 번호, 시간, 점점 더 광란에 가까워지는 메시지 등 모든 통화를 기록했다. 버려진 아내는 구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이어야지. 무선 침묵을 유지해서는 안 되었다. 나는 룸서비스로 수프와 샐러드, 와인 한 잔을 주문하고 그 카드로 결제했다. 영수증이 내가 식사를 할 만큼 침착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하라. 민준이 예상했던 대로 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록하게 하라. 새벽 2시 30분. 나를 미소 짓게 하는 문자가 도착했다. 민준이 아니라 우리 이웃인 김 여사님으로부터였다. 민준 씨가 차고 앞에서 손전등으로 서연 씨 차 밑을 보고 있네. 그러더니 급하게 차 몰고 나갔어. 무슨 일 있니? 그는 내 차를 찾고 있었다. 민호 오빠가 이틀 전에 시내 건너편 장기 주차장으로 옮겨놓은 것을 모른 채 내가 떠날 계획을 하고 있었다는 또 다른 증거. 그의 유기가 단지 내 계획을 앞당겼을 뿐이라는 증거였다. 나는 커튼을 젖히고 도시 위로 몰아치는 폭풍을 바라보았다. 저 밖 어딘가에서 민주는 완벽하게 통제되던 자신의 세계가 미끄러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권력과 위치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다고 생각했다. 내일 주식시장이 열리고 그가 자신의 해외 계좌가 동결된 것을 발견했을 때, 사무실에서 그의 출입카드가 작동하지 않을 때, 금융감독원 조사관들이 최 회계사가 밝혀낸 비리에 대한 질문을 들고 나타났을 때, 그는 누가 누구를 정말로 가르치고 있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비는 마치 뚫고 들어오려는 듯 창문을 세차게 두드렸다. 8개월간의 계획, 기록, 그리고 그를 파멸시킬 사건을 구축하는 동안 순종적인 아내인 척했던 모든 것이 이 순간 그가 자초한 이 완벽한 폭풍으로 이어졌다. 나는 긴급 심리를 위해 적절히 괴로워 보이는 모습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알람을 7시로 맞췄다. 박 변호사가 정오에 만나 준비를 도와줄 것이지만 지금 이 몇 시간 동안은 나는 어둠 속에 앉아 3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것을 느꼈다. 자유. 아침 7시 정각 호텔 커튼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집고 들어왔다. 하지만 나는 5시부터 깨어 있었다. 노트북을 열고 우리 공동 계좌를 확인하며 작은 책상에 앉아 있었다. 잔액은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민주는 이미 새벽 6시 47분에 0만 원을 추가로 빼냈다. 그는 당황해서 내가 손쓰기 전에 자산을 숨기려 하고 있었다. 너무 늦었다. 최 회계사가 이미 모든 것을 기록해 두었다. 정오가 되자 내 호텔 스위트룸은
지휘 본부로 변했다. 최 회계사가 가장 먼저 도착했다. 그녀는 인쇄된 서류로 가득 찬 여행 가방 2개를 끌고 들어왔고 밤새 일하느라 평소 완벽했던 화장이 살짝 번져 있었다. 그녀는 식탁 위에 은행 명세서, 송금 기록, 위조된 세금 서류 등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펼쳐놓았다. 각 서류 뭉치에는 색깔별 탭이 붙어 있었다. 스위스 계좌는 오늘 아침 9시부로 동결됐어요. 그녀가 노트북에서 스프레드시트를 불러오며 말했다. 민준 씨가 새벽에 접속을 시도했어요. 3번 실패했고요. 아마 지금쯤 사무실을 파괴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박 변호사가 들어왔다. 그녀는 귀에 휴대폰을 바짝 대고 내가 절반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빠른 법률 용어로 말하고 있었다. 통화를 끝낸 그녀는 냉엄한 만족의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김 판사님께서 우리 심리를 일시로 앞당기셨어요. 즉시 이 문제를 처리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민준 씨가 리처드 홍을 고용했어요. 그 상어요? 감시장비 상자를 들고 들어오던 민호 오빠가 물었다. 작년에 그 제약회사 임원을 무죄로 만든 바로 그 사람이요. 홍 변호사는 싸지 않은데 민준이 그를 고용하기 위해 상당한 자산을 청산했음이 틀림없어요. 나는 일말의 불안감을 느꼈지만 박 변호사가 내 어깨에 단호한 손을 얹었다. 홍 변호사는 유능하지만 비디오 증거와 금융기록 앞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게다가 그는 아무런 준비 없이 이 사건에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는 8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민호는 자신의 노트북을 텔레비전에 연결하고 우리 집에 감시 영상을 재생했다. 하이라이트를 모아봤어. 이걸 하이라이트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지. 서연아, 미리 경고하는데 보기 쉽지 않을 거야. 첫 번째 영상은 3주 전 새벽 2시 민준이 서재에 있는 모습이었다. 나는 위층에서 잠들어 있었고 그가 내 불안증에 좋다며 권하기 시작한 수면제에 취해 있었다. 화면 속 민준은 금고에서 서류들을 조심스럽게 촬영한 다음 정확히 원래 있던 대로 다시 넣어두었다. 그 서류들은 우리의 공동투자 포트폴리오, 어머니의 위임장 서류, 그리고 할머니가 나에게 남겨주신 호숫가 집의 등기부였다. 그는 이중 파일을 만들고 있었어요. 최 회계사가 설명했다. 미묘한 변경을 가한 위조 서류를 만들어서요. 만약 이걸 잡아내지 못했다면 그는 서서히 원본을 교체했을 겁니다. 다음 영상은 더 끔찍했다. 2달 전 그가 고객과 저녁 식사를 한다고 말했을 때 민준과 나은이 우리 거실에 있었다. 그녀는 내 신혼여행 때 입었던 실크 가운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휴대폰을 보며 무언가에 대해 웃고 있었다. 볼륨 좀 높여줘. 속이 울렁거렸지만 나는 말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내가 학회가 필수라고 했을 때 진짜 믿더라니까. 내가 잘 길들여놨지. 몇 달만 더 있으면 전부 옮길 수 있을 거야. 그럼 이 위선적인 연극도 끝낼 수 있고. 나은의 웃음소리는 유리 위를 긁는 손톱 소리 같았다. 혼전 계약서에 정말 그녀가 아무것도 못 받는다고 되어 있어? 혼전 계약서는 상관없어. 어차피 싸우지도 못할 거야. 서연이는 그럴 배짱이 없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달을 때쯤이면 우린 코스타리카에 있을 거고 그녀는 너무 망가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민호가 비디오를 멈췄다. 방은 에어컨 소리 외에는 조용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아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저 밖 어딘가에서 민주는 아마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접속이 왜 차단되었는지, 비서가 왜 은행에 연락이 닿지 않는지, 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는지 알아내려 애쓰고 있을 것이다. 더 있어. 민호가 조용히 말했다. 볼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영상은 민준이 우리 집 차고에서 차들 사이를 서성이며 통화하는 모습이었다. 타임스탬프는 지난 화요일 내가 독서 모임에 갔을 때를 가리켰다. 서연이가 완벽하게 해줬어. 그가 말하고 있었다. 내가 우리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몰라. 서연이 어머니 재산에 대한 모든 세부사항, 그들이 숨기고 있는 알츠하이머 진단, 아버지로부터 받은 신탁기금까지 거의 20억 원 가치인데 서연이는 존재조차 몰라.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 여동생 서연이 내가 수년간 도박 중독에서 보호해주고 부모님 앞에서 수없이 감싸주었던 바로 그 동생.
그녀가 민준에게 우리 가족에 대해,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돈에 대해 정보를 흘리고 있었다. 언제 그녀에게 연락했어? 내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최 회계사가 통화 기록을 보여주었다. 첫 접촉은 13개월 전입니다. 정기적인 통화는 10개월 전부터 시작됐고요. 항상 서연 씨가 집에 없을 때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정보를 얻어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시계를 확인했다. 30분 후에 법원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서연 씨, 준비되셨어요? 오늘 글을 볼 준비요. 나는 창가에서 돌아섰다. 먼저 나머지를 보여줘. 모든 걸 알아야겠어. 민호가 다른 폴더를 클릭했다. 이건 그의 사무실 컴퓨터에서 나온 거야. 오늘 아침 민준의 접근이 차단되기 전에 IT 부서에 내 정보원이 빼냈어. 화면은 6개월 전 날짜의 민준과 그의 변호사 간의 이메일로 가득 찼다. 제목은 새 출발 프로젝트였다. 안에는 나를 정신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 전술, 나를 빈털터리로 만들기 위한 재정적 조치, 심지어 소송 중에 나를 더 수능적으로 만들기 위해 점차적으로 정서적 학대를 증가시키는 제안까지, 나와 이혼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이 들어있었다. 한 문장이 눈에 띄었다. 핵심은 그녀가 미쳐가고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일관되게 가스라이팅하고 물건을 숨기고 대화를 부인하고 그녀의 기억을 반박하라. 우리가 소송을 제기할 때쯤이면 그녀는 효과적으로 싸우기에는 너무 불안정해져 있을 것이다.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민준이 내가 이를 잘못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했다. 내가 만들었지만 그가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다고 잡아떼던 저녁 식사 예약, 부모님 댁 방문에 대한 대화가 아예 없었다고 주장하던 그, 사라졌다가 이상한 곳에서 다시 나타나던 보석들. 나는 내가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몰래 일들을 적기 시작했다. 그는 각본을 따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 변호사, 더글라스 씨는 한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무일푼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고액 이혼, 소송을 전문으로 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그는 현재 변호사협회에서 윤리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최 회계사가 마지막 문서를 꺼내 보였다. 이것이 오늘 아침 우리가 긴급 신청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민준 씨는 당신을 버리기 직전인 어제 오후 자신의 사모펀드 고객 계좌에서 파나마의 개인 계좌로 40억 원을 이체했습니다. 그는 아무도 알아채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는 도망치고 있었던 거야. 이해가 밀물처럼 밀려오며 내가 말했다. 그 유기는 단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 그는 무언가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야. 어제 아침 금융감독원에 그의 펀드 보고의 비정상적인 점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접수되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 회계사님이요. 사실 그녀가 횡령을 문서화한 이상 우리는 신고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민준의 범죄의 무게는 엄청났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결혼이나 그의 불륜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고객 계좌를 약탈하고 탈출을 준비하는 동안 나를 방패막이로 이용한 범죄자였다. 내가 3년 동안 침대를 함께 쓴 남자는 나뿐만 아니라 그들의 은퇴 자금을 그에게 맡겼던 수십 명의 무고한 투자자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사람이었다. 김 판사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셔야 해요. 나는 힘을 모으며 말했다. 모든 문서, 모든 녹음, 모든 증거 조각을요. 박 변호사가 미소 지었다. 그녀가 금융학대 사건에서 한 번도 패소하지 않은 이유를 상기시켜주는 그런 미소였다. 판사님은 모든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박민주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배우게 될 겁니다. 법원 복도는 위압감을 주기 위해 설계된 대리석과 마호가니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가장 날카로운 정장을 입고 그곳을 걸었다. 민주는 내가 이 순간을 위해 지난달에 특별히 샀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네이비색 정장이었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내 옆에서 걸었고 민호 오빠가 다른 쪽을 지켰다. 우리는 정확히 12시 55분에 삽입법정에 들어섰다. 민주는 이미 그곳에 있었다.
그의 옆에는 수백만 원짜리 머리 스타일로도 눈가의 스트레스 라인을 감출 수 없는 리처드 홍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민주는 어쩐지 더 작아 보였다. 그의 평소 당당한 모습은 구겨진 옷과 눈 밑의 그늘로 인해 줄어들어 있었다. 그는 분명히 사무실에서 잠을 잤을 것이다. 그가 나를 보자 그의 표정은 피로에서 순수한 분노로 바뀌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법원 경위가 알렸다. 김은정 부장판사가 검은 법복을 입고 들어서자 이미 긴장된 분위기에 무게감이 더해졌다. 그녀는 자리에 앉아 즉시 코끝에 걸친 안경 너머로 앞에 놓인 서류들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서연 씨가 신청한 부부 공동재산 및 배우자 유기에 관한 긴급 가처분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종류의 결혼 재앙을 보아온 사람의 권위를 담고 있었다. 홍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막 선임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재판장님.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기일 연기를 요청합니다. 기각합니다. 피신청인은 어젯밤 위험한 상황에서 아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합니다. 그녀는 박 변호사를 향해 돌아섰다. 변호인,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박 변호사는 비단처럼 부드럽게 일어섰다. 재판장님, 어제 오후 8시 47분경 박민준 씨는 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집에서 60km 떨어진 휴게소에 고의로 아내를 유기했습니다. 사건 당시의 음성 녹취 파일이 있습니다. 그녀는 법정 스피커를 통해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민준의 차갑고 명료한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넌 교훈이 좀 필요해. 서연아, 집까지 걸어가다 보면 정신 좀 차리겠지. 나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것을 보았다. 홍 변호사가 몸을 기울여 맹렬하게 속삭였다. 민준은 손을 휘저으며 고개를 저었다. 뿐만 아니라 박 변호사가 말을 이었다. 박민준 씨는 18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부부 공동재산을 은닉해왔습니다. 총 100억 원에 달하는 해외 계좌와 그의 사모펀드에서 40억 원을 횡령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홍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는 입증되지 않은 주장입니다. 그럼 입증해보죠.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은행 서류 더미를 내밀었다. 증거자료 가오부터 바오까지입니다. 재판장님. 모두 박민준 씨가 아내의 인지나 동의 없이 스위스 계좌로 송금한 내역입니다. 김 판사는 서류를 검토했고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다. 박민준 씨, 어젯밤 아내를 유기했습니까? 민준이 넥타이를 바로잡으며 일어섰다. 재판장님, 오해가 있었습니다. 아내와 다툼이 있었고, 예, 아니오로 답하세요. 박민준 씨, 저는 그녀를 휴게소에 두고 왔습니다만 폭풍우 속에서 집에서 60km 떨어진 곳에서요. 그녀는 휴대폰이 있었어요. 누구든 부를 수 있었죠. 판사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다. 참으로 사려 깊으시군요. 그녀는 다시 박 변호사를 돌아보았다. 계속하세요. 박 변호사는 법정 화면에 재무 기록을 띄웠다. 박민준 씨는 또한 비서인 나은 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며 부부 공동 자금으로 선물과 여행 경비를 충당했습니다. 여기에는 보험사에 도난 신고된 일, 500만 원 상당의 진주 목걸이가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는 나은 씨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호 오빠에게서 온 문자였다. 그가 왔어. 법정 문이 열리고 금융감독원에 김 팀장이 2명의 검찰 수사관과 함께 들어왔다. 민준의 고개가 획 돌아갔고 나는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짜 공포를 보았다. 재판장님, 김 팀장이 판사에게 말했다.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는 박민준 씨에 대한 전신 금융사기 및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홍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다. 재판장님, 이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고객 계좌에서 40억 원을 훔치는 것도 그렇죠. 김 판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수사관들을 보았다. 여러분, 이 심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박민준 씨는 어디 가지 못합니다. 민준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피고인석 테이블 위에 놓인 그의 휴대폰은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로 불이 들어왔다. 그의 어머니, 사업 파트너 재성, 그리고 반복적으로 나은의 이름이 번쩍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김 판사가 말을 이었다. 긴급 가처분 신청을 인용합니다. 모든 부부 공동자산은 조사가 끝날 때까지 동결됩니다. 이서연 씨에게는 부부 공동주택의 배타적 사용권과 월 0만 원의 임시 부양료가 지급됩니다. 박민준 씨는 아내에게서 150m 이내 접근 금지를 명령받습니다. 월 0만 원이요. 민준이 홍 변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벌떡 일어나며 폭발했다. 말도 안 돼요. 그녀는 박민준 씨, 당신은 수십억 원의 자산을 숨긴 후 폭풍우 속에서 아내를 버렸습니다. 지금 당신을 법정 모독죄로 구금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관대한 처사입니다. 앉으세요. 민준이 의자에 다시 주저앉았을 때 내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서연의 이름이 나타났다. 나는 전화를 거절했지만 그녀는 즉시 다시 그리고 또다시 전화를 걸었다. 박 변호사가 몸을 기울였다. 그것도 기록해두세요. 나는 통화 기록을 스크린샷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1시간 동안 서연에게서 17통, 어젯밤부터 민준에게서 43통, 그의 어머니에게서 22통의 전화가 와 있었다. 심지어 내가 모르는 번호로부터도 몇 통의 전화가 있었다. 아마 연방조사를 듣게 된 민준의 동료나 고객들일 것이다. 김 팀장은 판사가 명령을 최종 확정하는 동안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이서연 씨, 저희 조사에 협조가 필요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추가 증거를 가지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8개월 치해 기록, 재무 기록, 녹음 파일, 이메일, 모든 것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남편분은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되면 15년에서 20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준이 그 말을 들었는지 갑자기 다시 일어나 나를 가리켰다. 네가 이랬어. 날 함정에 빠뜨렸어. 이 모든 게 덫이었어. 김 판사의 의사봉이 세게 내려쳐졌다. 박민준 씨, 자제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죄를 추가할 겁니다. 그녀는 이걸 계획했어요. 민준은 완전히 평정심을 잃고 계속했다. 녹음, 서류들. 내가 그녀를 거기에 두고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럼 그녀를 버린 것을 인정하는 겁니까? 판사가 물었다. 홍 변호사가 물리적으로 민준을 다시 끌어내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민준은 방금 공개법정에서 검찰 수사관들 앞에서 고의로 나를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나은이 법정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그녀의 명품 드레스는 구겨져 있었고 정성 들여 손질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침내 민준에게 시선이 닿았다. 당신 이혼했다고 했잖아. 그녀가 법정 건너편에서 소리쳤다. 서류는 이미 접수됐다고 했잖아. 그녀가 미쳤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판사가 한숨을 쉬었다. 아가씨, 제 법정에서 나가주십시오. 하지만 나은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공중에 흔들었다. 나한테 문자랑 녹음 파일 다 있어. 나랑 결혼할 거라고 약속했잖아. 그 돈은 자기 거라고 했잖아. 김 팀장의 눈이 빛났다. 그는 조심스럽게 나은에게 다가갔다. 아가씨, 저희가 꼭 좀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민준의 파멸은 완벽했다. 그의 내연녀는 이제 증인이 될 것이었다. 그의 자산은 동결되었다. 검찰 수사관들은 그를 체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이미지는 1시간도 채 안 되어 무너져 내렸다. 우리가 밖으로 걸어나갈 때 민주는 수사관들에게 인계되고 있었다. 내 휴대폰이 마지막 메시지로 진동했다. 민준의 어머니였다. 이제 만족하니? 하차는 질투심 때문에 좋은 사람을 망쳐놓고 나는 답장 없이 삭제했다. 그녀의 아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는 그저 발각된 범죄자였다는 것을 그녀도 곧 알게 될 것이었다. 그리고 그를 파멸시킨 것은 내가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를 파멸시킨 것이었다. 우리가 나타났을 때 법원 계단은 기자들로 붐볐다. 누군가 이야기를 흘린 것이었다. 아마도 재계뉴스에서 민준의 이름을 알아본 법원석이었을 것이다. 박 변호사가 군중 속에서 나를 안내하는 동안 마이크가 우리를 향해 쇄도했고 그녀의 손은 내 팔꿈치를 단단히 잡고 있었다. 이서연 씨,
남편이 수십억을 횡령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서연 씨, 이걸 얼마나 오래 계획하셨나요? 추가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신가요? 박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혼란을 뚫고 목소리를 냈다. 제 의뢰인은 현재 어떠한 진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는 민호 오빠의 차로 밀고 나아갔고 길 건너편에 저녁 뉴스밴이 자리를 잡는 것을 언뜻 보았다. 오늘 밤이 되면 민준의 얼굴은 모든 지역 채널에 나올 것이다. 여의도 사모펀드의 황금소년이 횡령과 사기 혐의로 체포되다. 그의 어머니는 속이 타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호텔로 돌아온 나는 소파에 쓰러졌고 박 변호사는 우리 둘에게 물을 따라주었다. 법원을 떠난 이후로 내 휴대폰은 멈추지 않고 울렸다. 나는 충격이나 비난의 다양한 맛이 담긴 메시지들을 훑어보았다. 헤어 디자이너로부터 온 문자. 방금 뉴스 봤어. 잘했어. 자기야. 민준의 골프 친구 상훈으로부터. 이거 다 오해 맞지? 민준이가 그들이 말하는 짓을 할 리가 없어. 3명의 다른 이웃으로부터 그 사람한테 뭔가 이상한 점이 있다는 건 항상 알고 있었어요. 라는 변형된 내용들. 가장 흥미로운 메시지는 민준의 사업 파트너인 제임스 모리슨에게서 왔다. 서연 씨, 우리 얘기 좀 해야 합니다. 당신이 알아야 할 펀드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검찰 서류에는 없던 것들이요. 박 변호사가 내 어깨너머로 그것을 읽었다. 만남을 잡으세요. 모든 걸 녹음하고요. 오후 4시 지역 뉴스가 속보를 내보냈다. 화면 하단에 헤드라인이 흘러갔다. 유명 사모펀드 매니저, 배우자 유기 사건 이후 횡령 혐의로 체포. 그들은 이미 민준의 머그샷을 입수했다. 그는 초췌해 보였고 평소 완벽하게 손질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그의 명품 정장은 표준 수감복으로 바뀌어 있었다. 기자는 이제 내 집이 된 우리 집 밖에서 서서 숨가쁘게 스캔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수사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박민준 씨는 어젯밤 심한 폭풍우 속에서 아내를 유기하여 집에서 60km이 떨어진 곳에 고립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검찰 수사관들은 미첼 씨를 고객 계좌에서 4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서연 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화가 울렸다. 또 서연이었다. 이번에는 받았다. 언니, 제발 설명해야 해. 엄마 유언장이랑 아빠가 만들어주신 신탁기금, 엄마병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 말했지. 침묵.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 그는 돕고 싶다고 했어. 언니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그 정보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자기가 언니를 보호하고 싶다고 했어. 그는 내 도박 빚을 갚아줬어. 난 그가 무슨 짓을 꾸미는지 몰랐어. 그가 언니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그는 너무 걱정하고 너무 다정해 보였어. 언니가 연약해서 지도가 필요하다고 했어. 나는 지난 한 해 동안 서연이 겉보기에는 무해한 질문을 하며 전화했던 모든 순간을 생각했다. 엄마는 어떠셔? 최근에 엄마 변호사랑 얘기해봤어? 아빠가 강원도에 사둔 땅 기억나? 각각의 대화는 민준을 위한 정보 수집이었다. 그가 널 이용한 거야. 내가 말했다. 나를 이용했던 것처럼. 언니, 정말 미안해. 뉴스를 보고 그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을 때 하루 종일 속이 안 좋았어. 우리 만날 수 있을까? 제발. 박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지만 서연의 목소리에 담긴 무언가가 나를 멈추게 했다. 그녀는 단지 결과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망가진 것처럼 들렸다. 내일 중립적인 장소에서 혼자와 전화를 끊은 후 민호는 노트북으로 소셜미디어를 열었다. 이거 봐야 해. 민준의 회사 페이스북 페이지는 폭발하고 있었다. 고객들은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게시하고 있었고 전 직원들은 자신들이 목격했던 의심스러운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있었다. 한 여성은 이렇게 썼다. 작년에 자금 유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가 해고당했어요. 이제야 이유를 알겠네요. 하지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나은에게서 나왔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서 폭주하며 그들의 문자 대화 스크린샷, 훔친 돈으로 자금을 댄 여행 사진, 그리고 민준이 어떻게 나를 악역으로 믿게끔 조종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는 긴 글을 게시했다. 그는 아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썼다. 그녀가 이혼을 거부하고 만약 그가 떠나면 파멸시키겠다고 위협한다고 했어요. 저는 그가 너무 설득력 있고 너무 세련되었기 때문에 모든 말을 믿었어요. 저는 바보였지만 그는 조종의 대가였어요. 사진들은 치명적이었다. 파리로 가는 1등석에 앉아 샴페인 잔을 들고 있는 민준과 나은. 우리가 5주년을 축하했던 바로 그 멕시코 리조트에 있는 민준과 나은. 우리 침대에 있는 민준과 나은. 그녀는 실제로 그 사진을 올렸지만 인스타그램은 신속하게 삭제했다. 오후 6시가 되자 민준의 어머니는 변호사를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박 변호사는 웃음을 거의 참지 못하며 그것을 소리내어 읽었다. 저희 가족은 이러한 주장에 충격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금전적 이득을 노리는 복수심에 불타는 배우자에 의해 조작된 조직적인 공격이라고 믿습니다. 박민주는 돈 때문에 그와 결혼한 계산적인 여성에게 희생된 지역 사회에 존경받는 일원입니다. 법정에서 모두가 그녀가 한 말을 들었는데도 정말 그 각도로 나갈 셈인가? 민호가 물었다. 내 전화가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모르는 번호였다. 박 변호사의 조언을 무시하고 받았다. 이서연 씨, 저는 매일 경제신문의 패트리샤 황입니다. 저희는 부티크 사모펀드의 체계적 사기에 대한 기사를 준비 중입니다. 남편분의 사건은 저희가 조사해온 더 큰 패턴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박 변호사가 전화를 받았다. 이서연 씨의 변호사입니다. 모든 언론 문의는 제 사무실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나를 돌아보았다. 내일이면 이건 전국적인 뉴스가 될 겁니다. 민주는 자신만 파멸시킨 게 아니에요. 그는 부패한 펀드 매니저들의 전체 네트워크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어요. 나는 창가로 걸어가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구치소 어딘가에서 민주는 아마 홍 변호사와 만나 이 상황을 어떻게 포장할지 궁리하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디오 증거, 녹음된 자백, 그리고 수십억 원의 훔친 돈을 포장할 방법은 없었다. 내 휴대폰이 마지막 메시지로 불이 켜졌다. 민준의 가장 큰 고객인 데이비드 브레넌에게서 온 것이었다. 이서연 씨, 저희 피해자들 중 몇몇이 남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저희는 당신 또한 피해자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당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증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 아이러니는 완벽했다. 민주는 내가 금융을 이해하기에는 너무 어리석고 사업을 파악하기에는 너무 순진하다고 몇 년 동안 말해왔다. 이제 그의 전 고객들은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데 도움이 될 내 증언을 원하고 있었다. 해가 서울 위로 지면서 하늘을 정의의 색으로 물들일 때 나는 민준의 공개적인 몰락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깨달았다. 내일은 더 많은 헤드라인, 더 많은 폭로, 그리고 그들의 돈을 맡겼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나설 것이다. 하지만 오늘 밤 3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의 발소리, 그의 기분, 나를 작게 만들기 위해 고안된 그의 잔인한 말들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으며 평화로운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비 속에 나를 버렸던 남자는 자신만의 폭풍을 만들었고 이제 그는 그 속에서 익사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예상치 못한 노크 소리가 호텔 문에서 들려왔다. 문틈으로 보니 평소 완벽했던 모습이 완전히 무너진 채 복도에 서 있는 서연이 보였다. 그녀의 손은 가슴에 마닐라 봉투를 꼭 쥔 채 떨리고 있었고 눈은 울어서 빨갛게 부어 있었다. 나는 문을 열었지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는 않았다. 우리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기다릴 수가 없었어, 언니. 제발. 오늘 오후에 검찰이 나를 조사하기 전에 지금 당장 언니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 민호 오빠가 경계하며 보호적인 태도로 옆방문간에 나타났다. 나는 그에게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인 후 서연을 안으로 들였다. 그녀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가락으로 커피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다. 민준 씨가 처음 연락한 건 13개월 전이었어.
그녀가 거의 속삭이는 목소리로 시작했다. 그는 도박에 대해 알고 있었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주 무서운 사람들에게 6천만 원을 빚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 그는 그냥 우리 가족 재정에 대한 몇 가지 질문에 답해주면 아무것도 묻지 않고 전부 갚아주겠다고 제안했어. 그리고 넌 동의했지. 내 목소리는 평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절박했어. 그들은 내 직장에 찾아가서 내 경력을 망치겠다고 협박했어. 민준 씨는 진심으로 돕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 그는 언니가 너무 자존심이 강해서 부모님께 돈을 부탁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 뒤에서 가족 문제를 해결해서 언니를 놀라게 해주고 싶다고 했지. 그녀는 봉투를 열고 인쇄된 이메일 더미를 꺼냈다. 이게 우리 대화 내용이야. 하나도 빠짐없이. 어젯밤 그가 정말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깨닫고 전부 인쇄했어. 나는 1년여 전 날짜에 첫 번째 이메일을 집어들었다. 민준의 어조는 따뜻하고 걱정스럽고 심지어 오빠 같았다. 그는 더 나은 남편이 되고 싶고 나를 더 잘 지원하기 위해 우리 가족의 역학을 이해하고 싶다고 썼다. 그 조종은 능수능란했다. 그는 특히 엄마에게 관심이 많았어. 서연이 말을 이었다. 엄마의 건강, 정신 상태, 재정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 나는 그가 엄마를 위해 좋은 일을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어쩌면 더 나은 치료비를 대준다거나 네가 알츠하이머에 대해 말해준 거구나.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는 언니한테 말하지 말라고 약속하게 했어. 언니가 걱정하는 걸 원치 않으셨어. 민준 씨가 너무 까다로워서 언니도 스트레스가 충분하다고 하셨지. 하지만 그는 너무 끈질겼고 너무 다정했어. 그가 징후를 알아차렸고 돕고 싶다고 했어. 나는 계속 읽었다. 이메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준의 질문이 더 구체적으로 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부모님이 소유한 부동산은 무엇인지, 신탁은 있는지, 유언 집행인은 누구인지, 서연은 시아주버니가 우리 가족을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믿으며 모든 것에 답했다. 지난달에 그는 나에게 엄마가 서류에 서명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서연이 말했다. 보험 관련 서류라고. 엄마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자산을 보호해 줄 거라고 했어. 내가 실제로 그걸 엄마에게 가져갔어. 언니. 다행히 그날 엄마의 변호사님이 거기에 계셔서 그게 재산 이전 서류라는 걸 알아보셨어. 그때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데이비드 브레넌의 전화였다. 나는 민호 오빠도 들을 수 있도록 스피커폰으로 받았다. 이서연 씨, 귀찮게 해드려 죄송하지만 긴급한 일입니다. 밤새도록 우리 고객 파일을 검토했습니다. 민주는 일반 펀드에서만 훔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특히 노인 고객, 특히 미망인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표적으로 삼았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를 들어 엘레노어 하틀리 부인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2년 전에 사망했고 민준이 개인적으로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라는 구체적인 지시와 함께 모든 것을 그녀에게 남겼습니다. 6개월 안에 민준은 그녀를 설득하여 위임장 서류에 서명하게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거래 권한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용해 그녀의 계좌를 비웠습니다. 속이 메스꺼웠다. 엘레노어 하틀리는 78세였다. 나는 그녀를 여러 회사 행사에서 만났다. 손주들 얘기를 항상 하던 상냥한 여성이었다. 그가 그녀에게서 얼마를 가져갔나요? 10억 원입니다. 하지만 최악은 이겁니다. 그는 그녀가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녀가 승인한 인출에 대한 대화를 잊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는 노부인이 치매에 걸렸다고 믿게끔 가스라이팅했습니다. 민호는 이미 박 변호사를 위해 모든 것을 기록하며 메모하고 있었다. 이것은 사건의 전체 범위를 바꾸었다. 민주는 단순한 화이트칼라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취약한 사람들을 특별히 사냥하는 포식자였다.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다. 2년 전 불일치를 발견했을 때부터 파트너십 회의를 비밀리에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당국에 신고할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두려웠습니다. 민주는 사방에 연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가 이미 구금되었으니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제공하고 싶습니다. 데이비드가 전화를 끊은 후
서연은 봉투에서 한 장의 문서를 더 꺼냈다. 아빠 재산에 대해 또 다른 게 있어. 우리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서연과 나 사이에 나뉜 소박한 상속 재산을 남기셨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가 건네준 서류는 다른 것을 보여주었다. 그가 돌아가시기 1년 전에 설정된 내 이름 단독의 신탁 계좌였다. 아빠는 그때도 내 도박에 대해 알고 계셨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아빠는 날 사랑했지만 돈에 관해서는 날 믿지 않으셨어. 그래서 엄마를 수탁인으로 해서 이걸 널 위해 설정해 두셨어. 약 20억 원 가치야. 민주는 나를 통해 이것에 대해 알게 됐고 몇 달 동안 접근하려고 애썼어. 나는 문서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20억 원. 아버지가 서연의 중독과 무심코 내 남편의 탐욕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숨겨두셨던 돈. 그 계좌는 강원도의 한 작은 개인은행에 있었고 서연의 정보 없이는 민준이 알 수 없었을 곳이었다. 엄마 보러 가야 해. 서연이 말했다. 오늘 엄마가 널 위해 무언가를 간직하고 계셔. 나한테도 말해주지 않으셨던 거야.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어. 1시간 후 우리는 요양원의 어머니 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점점 드물어지는 맑은 정신의 날 중 하나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내 손을 잡고 있을 때 밝고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나는 그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몇 달 만에 가장 힘이 있었다. 그가 우리 집을 보는 방식, 마치 자산을 목록화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평가하는 방식, 그가 대화를 돈 쪽으로 유도하는 방식. 내 아버지도 그걸 보셨지. 그녀는 침대 옆 서랍에 손을 뻗어 작은 열쇠를 꺼냈다. 안전금고, 명동의 제일은행.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거기에 물건들을 넣어두셨어. 서류들, 증거. 무슨 증거요, 엄마? 민준이 작년에 내 서명을 위조하려고 했어. 대출 서류, 재산 이전 서류. 은행 지점장이 내 아버지 친구였어. 그분이 나한테 전화해서 모든 것의 사본을 보내주셨지. 전부 그 금고 안에 있어. 나는 그 무게를 느끼며 열쇠를 받았다. 아버지는 무덤 너머에서도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 그리고 어머니는 쇠퇴하는 기억력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를 지키고서 계셨다. 더 있어. 엄마가 내 손을 더 꽉 잡으며 말했다. 어제 검찰이 여기 왔었어. 민준의 체포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일 때문에. 그들은 3년 동안 진행되어 온 수사에서 그의 이름이 나왔다고 했어. 5개주에 걸쳐 놓인 고객들을 체계적으로 사취해온 펀드 매니저들의 네트워크. 방은 갑자기 공기가 희박해진 것 같았다. 민준이 빗속에서 나를 버린 것은 단지 통제나 잔인함 때문이 아니었다. 그는 검찰이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 그는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나를 방패나 희생양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망가지고 순종적이기를 원했. 그는 네가 반격할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 어머니가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와 같은 남자들은 절대 그러지 못해. 그들은 친절을 약점으로 생각해. 그들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항상 놀라지.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할 때 어머니는 내 손을 한 번 더 꽉 쥐었다. 내 아버지가 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넌 민준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해. 요양원에서 차를 몰고 나오며 서연이 내 옆에 있고 민호 오빠가 그의 차로 뒤따라오는 동안 나는 민준이 쌓아올린 속임수의 층들을 생각했다. 각각의 폭로는 그의 범죄성의 또 다른 층을 벗겨냈다. 그는 단지 나쁜 남편이나 부패한 펀드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는 수십 명의 삶을 파괴한 금융학대 거미줄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는 빗속에 남겨둔 여자가 그곳에 망가지고 패배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가정했다. 대신 그녀는 그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 위에 쌓아올린 모든 것을 씻어낼 폭풍이 되었다. 명동의 제일은행은 오래된 돈과 더 오래된 비밀의 요새처럼 서 있었다. 서연은 차에서 기다렸고 민호 오빠는 어머니가 지켜온 안전금고가 온도 조절 금고에서 기다리고 있는 안으로 나와 동행했다. 폴슨 지점장은 아버지를 잘 기억했고 그가 중요한 일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경건함으로 열쇠를 다루었다. 금고 안에는 내 손을 떨게 만드는 서류 더미가 놓여 있었다.
6개월 전 날짜에 내 서명이 위조된 대출 신청서, 민준이 내 동의 없이 팔려고 했던 할머니의 호숫가 집 재산 이전 서류, 내 이름으로 개설되었지만 민준이 통제했던 한 번도 본 적 없는 계좌의 은행 명세서, 아버지는 어떻게든 모든 것의 사본을 입수하셨다. 그의 필체로 된 포스트잇이 각 서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고 있었다. 위조된 위임장에 붙은 한 메모는 간단히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져가려 할 것이다. 그렇게 두지 마라. 나는 멍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민호는 모든 페이지를 촬영했다. 민준의 배신의 범위는 물에 퍼지는 잉크처럼 계속 확장되었다. 이것은 단지 우리의 결혼이나 심지어 훔친 수십억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나의 재정적 존재를 체계적으로 지우고 나를 완전히 그에게 의존하게 만들거나 더 나쁘게는 필요하다면 그의 범죄를 나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4개월 후 나는 민준의 형사재판 첫날 연방법원에 들어섰다. 언론의 관심은 그의 체포 이후 더욱 거세졌다. 뉴스밴이 거리를 따라 늘어섰고 기자들은 내가 대답하지 않는 질문들을 외쳤다. 나는 우리의 공동 옷장 안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차콜 그레이색 정장을 입었다. 이 순간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것이었다. 전문적이고 위험 있고 내가 망가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줄 만큼 비쌌다. 민주는 더 이상 제대로 맞지 않는 정장을 입고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그는 구치소에서 살이 빠졌고 그의 예전 완벽한 머리는 어색하게 자라 있었다. 법정 건너편에서 우리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미소 지었다. 그가 내 소비에 대해 잔소리할 때 아침 커피 너머로 그에게 주던 바로 그 평온한 미소였다. 하지만 이제 그 미소는 내가 아는 모든 것과 그가 곧 잃게 될 모든 것의 무게를 담고 있었다. 담당 검사인 마이클 토레스 부장검사는 사건을 체계적으로 설명했다. 12건의 전신 금융 사기, 2건의 노인 학대, 1건의 금융 범죄 공모,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조작된 장부, 숨겨진 계좌, 위조된 서류, 민준이 고객으로부터 돈을 훔치는 것을 명시적으로 논의하는 녹음된 대화. 11일 동안 증인들이 차례로 증언대에 섰다. 노인 고객들은 민준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어떻게 설득했는지 설명했다. 전 직원들은 기록을 위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법의학 회계사는 배심원들에게 민준이 만든 해외 계좌와 유령 회사의 미로를 안내했다. 12일째 법정문이 열리고 나은이 들어섰다. 그녀는 할머니의 진주를 착용했던 세련된 젊은 여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의 명품 옷은 보수적인 드레스로, 정교한 헤어스타일은 간단한 번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녀는 증언의 대가로 면책을 받았고 민준을 완전히 무너뜨릴 참이었다. 나은 씨, 검사가 시작했다. 피고인과 얼마 동안 연인 관계였습니까? 18개월입니다. 나은은 안정적이지만 조용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기간 동안 박민준 씨가 당신과 그의 사업 관행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네, 자주요. 그는 아무도 모르게 돈을 옮기는 방법을 설명하는 것을 재미있어 했어요. 그는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이 체커를 두는 동안 자신은 3차원 체스를 둔다고 불렀죠. 그녀는 휴대폰에서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민준이 노인 고객을 표적으로 삼는 것, 나에게서 돈을 숨기는 것, 충분히 모으면 코스타리카로 사라질 계획에 대해 자랑하는 대화 내용이었다. 한 녹음에서 그의 목소리는 명료하고 치명적이었다. 서연이는 완벽한 위장막이야. 상냥하고 잘 믿고 질문도 안 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챌 때쯤이면 난 떠나고 없을 거고 그녀는 모든 걸 뒤집어 쓰게 될 거야. 하지만 나은의 가장 파괴적인 폭로는 그녀의 증언 막바지에 나왔다. 체포되기 3주 전에 민주는 나도 버릴 계획이라고 말했어요. 그는 코스타리카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이었죠. 그는 아내를 버렸던 것처럼 나도 버릴 작정이었어요. 민준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은 그가 나에게 안겨준 모든 고통의 순간을 보상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의 턱이 떨어졌다. 그의 변호사가 미친 듯이 그의 귀에 속삭였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의 내연녀는 방금 그가 그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폭로했다. 다음 날은
또 다른 충격을 가져왔다. 크리스토퍼 월시라는 젊은 남자가 증언대에 섰다. 22세에 민준과 같은 날카로운 턱선과 계산적인 눈을 가진 검사는 그의 신원을 신속하게 확인했다. 민준이 20년 넘게 존재를 숨겨온 대학 시절 관계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제 어머니는 22년 동안 박민준 씨로부터 돈을 받아왔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증언했다. 제 존재에 대해 침묵하는 대가로 월 200만 원씩이요. 그녀는 그 돈이 그의 고객 계좌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민준이 의자에서 움츠러드는 것을 보았다. 크리스토퍼가 말을 이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만약 그의 가족에게 연락하거나 공개적으로 알리면 그녀의 평판을 파괴하고 다시는 금융계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 위협을 서면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는 민준이 약탈해온 바로 그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음을 보여주는 22년치의 은행 기록을 제시했다. 그는 호사와 탈출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 증거를 숨기기 위해 노인 고객들로부터 돈을 훔치고 있었던 것이다. 민준의 변호인은 이것이 편파적이고 금융범죄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김 판사는 기각했다. 이는 피고인의 성인 생활 전체에 걸친 기만과 금융범죄의 패턴을 확립합니다. 증언 마지막 날 민준은 스스로 증언대에서는 치명적인 결정을 내렸다. 변호인의 눈에 띄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어서서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여전히 말로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2시간 동안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 이야기를 꾸며내려 했었다. 그는 내가 불륜을 알고 있었고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인 고객들이 모든 거래를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을 단지 약간의 회계 실수를 저지른 뛰어난 금융 전문가로 묘사했다. 그때 검사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고 민준의 평정심은 압력 아래의 얼음처럼 금이 갔다. 녹음 파일에 직면했을 때 그는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조된 서류를 보여주자 내가 그것들을 만들었을 수도 있다고 암시했다. 크리스토퍼의 어머니에게 지급된 입막음, 돈의 증거를 제시받았을 때 그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다. 그것은 제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배심원단은 3시간도 채 안 되어 심의를 마쳤다. 배심원장이 판결을 읽기 위해 일어섰을 때 나는 한쪽으로는 민호의 손을, 다른 쪽으로는 박 변호사의 손을 잡았다. 제1항 전신금융사기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제2항 전신금융사기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죄를 판결합니다. 그들이 15번째 항목에 이르렀을 때 민주는 머리를 손에 파묻었다.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집에서 60km 떨어진 빗속에 나를 버렸던 남자는 진짜 버림받는 것이 어떤 기분인지 곧 배우게 될 것이었다. 2주 후 우리는 선고를 위해 돌아왔다. 몇 달 전 우리의 긴급 심리를 주재했던 바로 그 여성인 김 판사는 위장되지 않은 경멸의 눈빛으로 민준을 내려다보았다. 박민준 씨, 당신은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당신은 고객, 동료, 그리고 가족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당신은 압도적인 범죄 증거에 직면했을 때조차도 어떠한 뉘우침도 보이지 않았고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정은 당신에게 조기 석방 가능성 없이 8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8년. 민주는 8년 동안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교도관들이 그를 데려가려 준비할 때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이게 끝이 아니야. 그가 입모양으로 말했다. 나는 일어서서 법정 마이크가 모든 단어를 포착할 것을 알면서 명확하게 말했다. 당신 말이 맞아. 민사소송은 다음 달부터 시작돼. 교도관들이 족쇄를 찬 민준을 데리고 나갔고 나는 봄의 첫날처럼 느껴지는 9월의 오후 속으로 법원을 걸어 나왔다. 민사소송은 실제로 민준의 피해자 17명이 배상을 요구하며 다음 달부터 시작될 것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박 변호사의 전쟁터였다. 나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다. 내부 고발자 포상금은 민준의 선고 후 6주 만에 나왔다. 훔친 자금의 회수로 이어진 정보를 제공한 대가로 15억 원이었다. 법원이 나에게 판결한 자산과 아버지가 지켜주신
신탁 기금과 합쳐져 나는 갑자기 민준이 야기한 고통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원을 갖게 되었다. 민호 오빠가 먼저 건물을 찾았다. 이전에는 법률사무소로 사용되었던 서울의 위티어 동네에 있는 개조된 빅토리아풍 건물이었다. 3층, 8개의 사무실, 그룹 세션을 열기에 충분히 큰 회의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개의 출구. 위험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여성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 목요일에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다. 월요일에 피닉스 재단은 그 집을 얻었다. 제대로 된 보안 시스템이 필요해. 민호가 태블릿으로 메모하며 텅 빈 방들을 걸으며 말했다. 모든 사무실의 비상 버튼, 보안 출입구, 감시가 아닌 사람들을 보호하는 감시 카메라, 최애 회계사가 파일 시스템과 암호화 소프트웨어가 담긴 상자들을 들고 도착했다. 벌써 3명의 법의학 회계사들이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연락해 왔어요. 금융계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있어요. 박 변호사는 우리의 법률 구조 프로그램을 설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직했다. 이 구조를 어떻게 만들지 신중해야 해요. 그녀가 회의 테이블의 법인 설립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우리는 위험한 상황, 화난 배우자, 잠재적인 법적 보복을 다루게 될 거예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해요. 한 달 안에 우리는 첫 번째 의뢰인을 맞았다. 남편이 그들의 저축을 숨기고 그녀가 떠나려 하면 이민 서비스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했던 교사 마리아였다. 그녀는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최 회계사가 돈을 찾았다. 박 변호사가 서류를 접수했다. 민호가 안전한 교통편을 마련했다. 나는 마리아가 우는 동안 그녀와 함께 앉아 민준이 나를 버렸던 그 밤 호텔방에서 흘렸던 내 자신의 눈물을 기억했다. 서연은 3개월 동안 술을 끊고 평화의 제물로 도넛 상자를 들고 비 오는 화요일에 재단에 도착했다. 돕고 싶어. 그녀가 간단히 말했다. 조종당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배신할 만큼 절박해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아.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늦기 전에 그 징후를 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도 몰라. 우리는 그녀를 전화 응대와 서류 정리 같은 자원봉사자로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은 위기에 처해 전화하는 여성들과 이야기하는데 재능이 있었다. 그녀는 때때로 훈련받은 상담사들조차 놓치는 절망과 수치심을 이해했다. 6개월 안에 그녀는 우리의 지원 그룹을 운영하며 민준이 정보를 모으기 위해 그녀의 중독을 어떻게 이용했는지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을 때를 인식하도록 도왔다. 어머니는 맑은 정신의 날 중 하루에 방문하셨다. 민호 오빠가 그녀가 한때 잘 알았던 도시를 조심스럽게 운전해 모셨다. 그녀는 내 사무실에 앉아 벽에 걸린 액자 사진들을 보았다. 성공 사례를 공유하도록 허락한 여성들, 새로운 아파트 앞에서, 졸업식에서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는 얼굴들이었다. 내 아버지가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그녀가 새아이와 함께 탈출하여 이제 간호 학교에 다니고 있는 여성의 사진을 만지며 말했다. 그는 항상 잔인함에 대한 최고의 복수는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그녀는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게 집으로 왔어. 네가 봐야 할 것 같아서. 안에는 교도소 소식지의 신문 스크랩이 있었다. 민주는 수감자 투자 클럽의 회계 담당으로 선출되었다. 감옥 안에서조차 그는 금융 천재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다. 나는 그 부조리함에 거의 웃음이 나올 뻔했다. 놀라운 자원봉사자는 재판 후 7개월 만에 나타났다. 나은이 우리 접수처에 서 있었다. 할머니의 진주를 착용했던 여성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명품 옷 대신 간단한 바지와 버튼다운 셔츠를 입었으며 내가 전에 본 적 없는 겸손함으로 자신을 대했다. 상담 치료를 받고 있어요. 그녀가 내 사무실에서 내 맞은편에 앉아 말했다. 민준 같은 사람과 어떻게 엮이게 됐는지, 왜 위험 신호를 무시했는지, 왜 당신을 해치는데 참여했는지에 대해요. 제가 한 일을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알지만 어쩌면 다른 젊은 여성들이 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녀는 대학에서 강연을 시작하며
동반을 대가로 경력 발전을 약속하는 권력 있는 나이든 남성들에 대해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경고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해 잔인할 정도로 정직했고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그러한 선택을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던 점진적인 조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했어요. 어느 날 저녁 그녀가 대학원생 그룹에게 말했다. 마치 내가 내 나이의 다른 여성들보다 더 똑똑하고 세련된 것처럼요. 내가 그의 게임에서 또 다른 희생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출구를 보기에는 너무 깊이 빠져 있었어요. 민준의 선고 후 1년 재단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그의 필체는 교도소 편지지 위에서도 여전히 완벽했다. 4페이지에 걸친 악담, 그의 몰락을 내 탓으로 돌리고 내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조작했으며 그를 함정에 빠뜨렸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이 인지한 모든 사소한 모욕, 이제 와서 보니 내 계획의 일부였다고 깨달은 모든 순간을 나열했다. 마지막 줄은 이랬다. 네가 교훈을 얻었기를 바란다. 나는 그 편지를 전문적으로 액자에 넣어 내 학위 및 자격증 바로 옆 사무실 벽에 걸었다. 의뢰인들이 그것에 대해 물을 때 나는 진실을 말했다. 네, 저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잔인함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줄 때 그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인내와 계획이 수년간의 학대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당신을 부수려고 할 때 가장 좋은 대응은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 된 다음 그 힘을 이용해 다른 사람들을 들어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휴게소의 밤으로부터 18개월 후 나는 감사카드로 뒤덮인 벽을 바라보며 사무실에 서 있었다. 87명의 여성이 피닉스 재단을 통해 안전을 찾았다. 어떤 이들은 단지 법률 자문과 재정 법의학적 조언이 필요했다. 다른 이들은 완전한 탈출 계획, 안전가옥, 그리고 새로운 신분이 필요했다. 각자 어떤 식으로든 망가진 채 도착했고 갇혔다고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확신했다. 민준이 사기를 쳤던 미망인 엘레노어 하틀리는 우리의 가장 큰 기부자가 되었다. 그녀는 민사소송을 통해 돈의 대부분을 회수했고 우리의 비상쉼터 프로그램을 후원하겠다고 고집했다. 그 남자는 내가 정신을 잃고 있다고 설득하려 했어요. 그녀가 우리의 기금 모금 행사에서 말했다. 서연 씨는 내가 실제로는 내 힘을 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희망과 두 번째 기회를 품은 빅토리아풍 건물의 창문을 두드렸다. 나는 집에서 60km 떨어진 그 밤을 생각했다. 민준이 나를 부쉈다고 확신하며 차를 몰고 떠나는 동안 폭우 속에서 있었던 그 밤을. 그는 나에게 권력과 통제, 내 자리를 아는 것에 대해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했다. 대신 그는 잔인함이 스스로의 파멸을 만들고 모든 행동에는 결과가 따르며 때로는 빗속에 버린 사람이 이미 폭풍이 오는 것을 보고 그에 따라 준비했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피닉스 재단을 통해 그의 계산된 잔인한 행동은 그가 결코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었던 여성들을 구하는 촉매제가 되었다. 민준이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궁극적인 교훈은 순종이나 존경 또는 자신의 자리를 아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그는 나를 폭풍 속에서 무력하게 만들려 했다. 대신 나는 안식처가 되었다.